아, 27페이지. 자, 오늘 이제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단속, 삼매,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명상법이 있지만은 항상 개정의 사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특히 이제 보통 수행하면 개는 빼버리고 정과 해를 얘기를 합니다. 정과 해를 얘기를 하는데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 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 집중 명상은 사마타고 분석 명상은 이파사나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왜 개를 쏙 빼놓고 그 둘만 얘기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중 명상을 하거나 분석 명상을 하게 되면 도덕성이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뇌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승기신론에도 보면은 실제 수행에 들어가지 않고 반성만 하더라도 그래 하루에 예를 들어 한 3번 정도 반성만 하더라도 도덕성이 갖춰진다 그럽니다. 그는 아침에 반성하고 점심 때 반성하고 저녁 때 반성을 하는 거죠. 아침에 반성은 그 전날 있었던 걸 반성하는 거고, 점심 때 반성은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있었던 일을 반성하는 거고, 저녁 때 반성하는 건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반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보면 실제 악업이 없어진다. 입으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이 없어지고, 몸으로 짓는 거짓말, 몸으로 짓는 살쟁, 도둑질, 살던 능력, 그 총 7가지가 없어져요. 그 도덕성이 갖춰지기 때문에 사실 반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대상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하는데 그 알아차림 자체가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당합니다. 그 말일날 우리가 보리마을에서 보살계수 계시게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작년보다 한 100명이 더 왔습니다. 놀랍니다. 보통 한 230명 정도 수준이라면 이거는 한 330명 수준으로 왔어요. 그런 이 수행자도 많이 늘었지만 수식도 놀라웠어요. 서울에서 26명이 내려온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개를 받아야만이 자기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수행을 하면은 감각기관이 단속되기 때문에 도덕성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이제 단속하는 건 알아차림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저거 한번 읽어볼게요. 도덕성은 알아차림으로 감각기관을 단속한다. 알아차림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에서 그대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집중명상과 분석 지혜명상을 하다 보면 도덕성이 갖춰지는 것이다. 여기 분석명상이 바로 지혜명상을 얘기합니다. 집중명상은 삼배명상이라 해야 되겠죠. 알아차림은 또한 도덕성의 훼손을 막아준다. 대상과 접촉을 일어나는 감각, 대상이 반응하는 감정은 생각을 알아차리면 감각과 감정, 생각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은 감각기관으로 포출되는 것이 단속되기 때문이다. 상대가 나를 욕하고 때리고 비난하면 그 원인을 상대에게 덮어 씌운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 사람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은 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냥 여기는 남이 나를 막 욕을 하고, 나를 막 때리고, 그걸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상대 나를 막 잘못을 덮어 씌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그런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대상이 나를 욕하고 비난할 때 그의 반응하는 감정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면요. 원순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어느 날 이게 방에 있는데 한 수자 스님이 와가지고 당신이 원순이요? 그렇다. 이유를 불만 이 나쁜 놈하고 때리더라는 거지.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나쁜 놈하고 때리더라는 거죠. 그럼 이 스님은 영문도 모르고 맞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재밌는 거는 이 스님이 두드려 맞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맞기만 했대. 맞기만. 그러고는 반항을 하지 않고 맞기만 하니까 이 스님 좀 의아할 거 아니에요. 무식해지죠. 그러면 다시 이 스님이 밖에 나가서 또 사정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걸 알고 와가 그 스님에게 참회를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스님 나쁘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울컥해가지고 때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중요한 거는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맞기만 했다는 뜻이에요. 왜 맞기만 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모르고 나를 때린다는 하는 것보다는 뭔가 오해에 의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반응을 안 했던 것이죠. 이 스님도 재밌는 얘기를 또 얘기해요. 여기 조계종 사태가 막 생겼을 때 조계종 사태 94년도, 98년도 두 번 일어났어요. 잘 알다시피. 그때 한쪽 반대편에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쳐들어왔을 때 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출가자로 수행자라 그런다면 절대로 폭행해서는 안 된다. 상대편에서 깡패를 동원해서 스님들을 폭행을 한다면 정말 제대로 조계종이 살아날라 그러면 같이 싸울 것이 아니고 그냥 막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태도가 왜 나오는가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대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 1차적 원인이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경전에도 보면 그 얘기 나오거든요. 어느 다른 분이 와서 부처님을 막 욕을 하는데 그냥 듣고 가만히 듣기만 하세요. 욕이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집에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뭘 대접합니까? 음식을 대접하지요.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주인이 먹지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내가 욕을 안 받아들이면 그건 욕은 어디로 갑니까? 당신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점잖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를 감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붓다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성스러운 제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비난을 화살을 쏘면 아프겠지만은 두 번째부터는 비난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아무리 비난을 하고 이러더라도 첫 번째 탁 맞을 때 따끔하든지 감정이 탁 올라오지만은 금방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비난을 퍼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죠. 얘기하자면. 그냥 그런 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계관을 단속한다 하는 건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내 감정을 안다 이런 얘기. 그걸 또 생각을 아는 거죠. 내 일어나는 생각이나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고 그 이전에 뭔가 하면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내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상대가 음해를 하든지 또는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이 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연민심을 일으키게 돼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건 자기 인격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 참으로 안 됐다.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화를 풀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줄 뿐이지 맞상대는 안 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대로 하면은 개새끼하고 욕을 하면은 얼른 뒤로 돌아보라. 자기 개꼬리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부터 하라. 내가 개꼬리가 없으면 내가 개가 아닌 이상 상대가 아무런 욕을 하더라도 아무지도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태도인데 이런 태도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자기 행위를 알아차린다. 감정, 생각,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요가락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불교 이전에 이 요가락하는 말 자체가 감각기관을 단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행의 출발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아차리면 내가 감각기관을 단속해야지. 내가 알아차려야지. 이것이 아니고 알아차림 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감각기관 단속된다는 거죠. 근데 뭘 알아차리냐는 상대의 행위라든 상대의 말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하고 행동할 때 반응하는 내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단속이란 말을 쓰고 알아차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삼매가 일어납니다. 삼매가 일어나는데 한 대상에 내가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삼매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하거나 내가 앉아서 몸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움직이는 현상을 알아차리든지 이렇게 할 때는 찰나삼매가 일어나요. 순간순간 삼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삼매라는 말은 고요함이라는 것인데 순간순간 일어난다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든 거기는 알아차림만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거, 잡생각 끼어드는 것도 없고 감정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냥 알아차림만 있으면 그거는 찰나삼매라는 거죠. 이런 삼매가 생길 때 비로소 지혜가 개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얘기하잖아. 무엇으로도 전제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올라오면은 항상 뭘 전제를 해 자꾸 합니다. 근데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건 감정의 생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전제를 하지 않고 사물을 파악할 때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감정이 오르고 생각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면 항상 내 감정과 생각을 전제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그 지혜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삼매가 오고 삼매에 의해서 그 다음 지혜가 생긴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데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말이 이제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알아차림이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되면 번뇌의 힘은 현저히 약화되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곧 집중이기도 하다. 특히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떠올려서 그 이미지를 알아차려 집중하는 것이 관상법이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집중을 요하는 것이다. 자비다스는 상상 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려서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관상법을 활용한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아마 실제로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제 이 상상 훈련이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관상법이라고 그래요. 관상법. 자, 요거는 여기 이제 이미지죠.
이게 심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심상. 마음이 상을, 이 심상을 일으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을 이렇게 본다. 이 상을 보는 법, 방법, 이런 뜻이죠. 책이 없어요? 요게 한번. 네, 없어요. 요게 뭐지? 책이 전혀 없어요. 요, 이게도 없어? 네, 다 나갔습니다. 한번 같이- 찍어주시죠. 같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올 때 책을 좀 복사를 요 옆에 앉아서 같이 그사님 옆에 앉아서 같이 보십시오. 죄송해요. 책이 그것이 다 나가버렸네.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좀 하죠. 이 간상법은 지금 많이 사회에서 이제 응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죠. 역기를 든다든지 상상으로 역기를 드는 거. 다이빙을 할 때 미리 딱 올라가서 자기가 어떻게 뛰내리겠다는 미리 한번 상상을 하고 탁 뛰내리는 거죠.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뮬레이션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그 자체가 집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이미지를 보는 것은 전부 다 사마타에 속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멘트를 할 때는 눈을 감지 말고요. 눈 뜬 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멘트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멘트에 따라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늘에서 연꽃이 이제 큰 연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이제 연꽃을 타고 이제 상권 100m 이상으로 또 올라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휴전선을 건너가지고 손살같이 백두산으로 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백두산에 갔는데 백두산의 천지에 연꽃이 내려앉습니다. 근데 물이 따뜻하고 아주 맑고 투명해요. 자, 거기서 다이빙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도 숨을 쉴 수 있고, 물을 마시니까 물이 달콤합니다. 답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워서 물이 혀를 쳐도 좋습니다. 제가 멘트 한 대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수영도 하고 이제 다시 연꽃을 타십시오. 그리고 손살같이 1초 정도 걸리지 않고 생하니 이제 이 센터 위에서 다시 이제 타고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고 착석을 합니다. 자, 간단했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 다 대충 했구나. 좋아요. 그러면 처음 이미지를 떠올려 가지고 백두산 천지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 잡념이나 다른 생각이 끼들지 않고 오로지 이미지가 되는 사람. 예. 그러면 그것을 뭐라는 거 찰나산매라는 거죠. 매 순간 이미지가 변하는데도 딴 생각 안 끼어드니까 이걸 찰나산매. 순간순간 산매에 있는 거죠. 대상을 계속 바꾸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걸 찰나산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산매는 이제 자선자에 앉아가지고 한 대상에 그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본산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이미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게 나왔느냐 하면 시초를 한번 얘기하고 청전 도론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하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기경전에 보면은 사리불존자가 사리푸트라죠. 어느 젊은 스님을 데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출가한 지가 이제 몇 개월이 안 되는데, 출가하자마자 수행 주제, 부정관을 주고, 젊은이니까 혹시 그런 욕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수행을 시켰는데, 3개월 지나도록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데려왔습니다. 부처님이 한번 딱 보시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다고. 근데 뭘 받은가만 이 젊은 스님의 전생이 금세공업자였던 거죠. 금을 세공하는 세공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알고 그 앞에다가 빨간 연꽃을 하나 딱 나타나게 합니다. 신통이죠. 그리고 그 젊은 스님 보고 오늘부터 이 연꽃을 관찰하라고, 관찰을 지켜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다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중이 잘 돼가고 있는 걸 지켜보고는 바로 그 연꽃이 시들게 해버립니다. 빨간 연꽃이 그만 탁 시들게 하는 순간 이 청년은 무상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마타 시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청년 도론에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새벽에다가 가가지고 흙을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둥근 원판을 만들어요. 원판을 만들어 그 앞에 딱 두고 그걸 지켜보게 하죠. 지켜보고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그 상상해 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똑같이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거의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뭘로 바뀌어가는가 하면은 모카솜이라든지 비토로 바뀌어가요. 그걸 니미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걸 좀 변형을 시켰더라고요. 어디고 미얀마 그 스님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있잖아. 이 스님은 이제 어떻게 집중하는가 하면 호흡 관찰하는 거죠. 호흡 관찰하면 여기서 뭐가 생겨? 니미트가 생겨요. 빛 같은 게 나타나. 그러면 그 빛하고 합의를 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님 이름이 잘 안 나네요. 그런데 여기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에 들어가는데 일단 초선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성실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실을 바꾸고 가는 거죠. 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대개 이제 색계 제4선정에서 아라한이 이제 되는 경우 많아요. 저희 경제에서 보면요. 그러니 관상법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참명상에서는 이런 게 있느냐 하면은 있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찻잔을 상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고 한번 그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집중 명상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외부에서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 집중 수행을 하게 되면 집중력에 마음의 근육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노 등의 번뇌들이 집중력에 튕겨 나간다. 자, 이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미린다 왕문경에 나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튕겨나고 탐욕이 생기도 탐욕이 그 집중력에다 튕겨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가시나 스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장애에 따르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동요가 없다. 급한 성격이 사라지고 도리어 거친 성격이 매우 들어진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찰나산매, 본산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고요함 속에서 기쁨이 생겨요. 그 다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그래서 수행에 하면은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요함 삼매에 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생겨요. 얘기하자 뭐 희열감 같은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러면 아 내가 수행이 좀 제대로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없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렇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혜 분석 얘기를 하죠. 이 지혜라고 하는 분석 사유라고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제 그 남방이파사나에서 하는 방법은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알아차림은 직관이기 때문에 분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샤티라 하는 말을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는 경우인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오류예요. 얘기하자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음챙김이라는 말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 비판단, 판단 아니다 이게요. 그다음 수용 이런 말을 써요. 그냥 받아들임. 그냥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요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샤티를 정념이라고 번역을 보통 한자로 하는데 그러면은 염초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용어를 썼냐 이런 거죠. 가면 가는 줄 안다, 서면 서는 줄 안다, 앉으면 앉는 줄 안다. 욕심 생기면 욕심 생긴 줄 알고 욕심이 사라지면 욕심이 사라지는 줄 안다. 안다란 말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아는 것도 생각해 보실 감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샤티라고 하는 말은 기억한다, 안다, 정신 차린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챙김이라는 번역은 이건 오류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 왜 그러냐면요.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사례가 있어요. 대선사는 이걸 어떻게 이제 비판을 하는가 하면 그냥 쉬고 쉬어라 해서 그냥 고요함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돌덩어리라든 고목같이 된다. 절대로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다. 그런데 비슷한 게 요즘 이제 막 그 명상의 이름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멍 때리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멍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는 뭔가 마음은 쉴 수는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멍한 상태는 그 안에 판단 기능도 없고 비판 기능이 없어요. 그럼 이런 거 하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회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은 족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멍한 상태를 가져가는 것은 술 마신 것과 똑같거든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사건이 탁 생기면 그 사건을 분석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멍한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아무 짝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그 안에 판단 기능이 있고 비판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관과 추론은 양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질적 차이가 없다고 불교의 인식논리학에서 얘기합니다. 알아차림으로 직관하는데 직관도 그 안에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명상을 제대로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용어를 샷디락한 용어를 이상하게 작번역을 하는 거죠.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만일에 이제 그걸 쓰려고 그러면은 삼마타 집중 명상에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예, 대상에 집중함을 해서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챙긴다. 이건 말은 돼요. 말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자,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는 말인지 말 그 자체에 보면 내 마음을 챙긴다는 말인지 그 불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챙긴다 하는 물건을 챙긴다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비파사나에서는 지혜를 얻는 데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얘기하잖아. 근데 2차적인 용어로는 쓸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을 알아차리니까 대상부터 내 마음이 보호가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챙긴다. 왜 이렇게 하면 이해는 돼요. 근데 이걸 마음 챙김을 전면을 내세워서 얘기하기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딱 보면은 이빠산 16단계를 딱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빠산 첫 번째 지혜는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것. 두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구분하는 것.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 머물지 않는 무상 관찰. 그걸 통해서 불만족스러움. 그걸 통해서 자아가 없음. 이건데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락하는 걸 지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마음 챙기면 안 돼요. 생각해요. 걸어가는 줄 마음을 챙긴다. 앉으면 마음을 챙긴다. 말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생김을 챙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마음 챙김. 그래서 이제 곤란하다. 이런 것도 검증도 제대로 안 해보고 마음 챙김의 용어를 쓰니 그런 용어를 쓰는 순간부터는 이제 수행 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이제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지혜는 날카로운 칼에 비유를 해요. 칼에 비유하는데 우선은요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자꾸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 물질성과 정신성을 구분하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구분하는 되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지고 계속 알아차림 하다 보면 지나간 건 안 돌아오네, 미래는 오지 없네, 현재도 머물지 않는데 이러면서 무상을 딱 알면서 항상 하다 하는 것을 비판해버려요. 몸은 항상 하는 게 아니다. 마음도 항상 하는 게 아니다. 형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허망하다. 무상하니까. 그건 바로 만족스러운 게 아니다. 만족스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은 괴로움을 얘기해요. 불만족스러운 이것은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건 무아예요. 상고 무아는 뭘 비판해버리는 항상 하다. 몸은 즐겁다. 자아가 있다. 이게 비판해버려요. 그건 알아차림으로 해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럼 대승이빠사나는 다릅니다. 역시 그 안에 판단이고 비판 기능이 있죠. 이건 철저하게 사유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왜 사유가 필요하냐면은 대승이빠사나에서 하는 거는 단지 몸과 마음이라는 걸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까지도 바로 관찰의 대상,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데 있어요. 안과 밖 다. 그래서 논서에 보면 눈에 보일 때는 이런 산물들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다 보이지만 눈으로는 보이지만 의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분리된 것도 없고 스스로 실체를 갖고 존재하는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사유는 이 지혜는 분석 사유를 통해 가지고 지혜가 생겨요. 작년에
도둑이 저기 들었는데 돈을 2천만 원 훔쳐갔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건 흔적이 없어요. 5시간 만에 도둑을 잡았어요. 그럼 도둑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떻게 잡았을까? 이 추론이 필요한 겁니다. 이 추론이 이제 분석 사유가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와가지고 보니 방 안에 들어가는 흔적도 없는데 돈을 싹 훔쳐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아들이 그 어디 유학 자금이라는. 근데 어떻게 잡았느냐? 집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날 눈이 온 거야. 눈이 왔는데 도둑이 지붕을 타고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돈을 훔쳐간 거죠. 근데 흔적을 남겼어요. 발자국. 눈이 온 그 발자국을 근거로 해서 도둑을 탁 잡아. 이걸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성이라든지 진여라든지 이런 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 하는 마음은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추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이 지혜라 하는 것은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지혜가 왜 필요한지는 사람이 죽을 때 필요해요. 사람은 안 죽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AI를 이용해가지고 구글에서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명을 500세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영화도 그런 게 나오지만 몸이라 하는 500세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몸이 자꾸 장기를 바꾸다 안 그러면 쇳덩어리를 바꿀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새 몸을 그냥 받아서 태어나는 게 더 좋아요. 낡으면 또 버리버리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지혜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선정을 의지가 지혜가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참 명상을 하게 되면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하면 개정의 순차적입니다. 처음에는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두 번째는 집중해서 삼매를 얻고, 세 번째는 삼매를 의지해 지혜를 개발한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정 속에서도 이 단속하는 도덕성이 작용을 해요. 청년 도론에도 얘기하고 성각이 가면서 얘기하는데, 이 도덕성의 특징은 뭐냐면 그 박힌 못을 뽑아내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부도덕성이라는 못이 박혀있다면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선정 속에서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 지혜 속에서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건 전부 다 바로 이 샷대 알아차림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도덕성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참명상의 특징을 들어가겠습니다. 참의 특징. 차의 색향미의 흐름과 일미됐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명상의 수단인 생각은 알아차림, 사유, 상상 이런 겁니다. 생각과 감정, 언어를 그대로 참 명상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참 명상의 특성은 무엇일까? 다른 말을 바르게 아는 지혜와 자비를 위해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상상, 사마타 이파사나가 한 덩어리 되게 하는 조건으로 차의 색향미가 있다. 자비라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자비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비는 대체적으로 이제 사마타에 의해서 생기는 사마타의 이 자비 수행하면 수행한다 하는 것은 사마타에 속해요. 그래서 빼버려도 돼요, 사실. 차라리 색향미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자연을 상호 의존으로 인과 의존으로 얘기한다. 이와 같이 차의 얘기가 차 명상의 특징이다. 차의 색향미 이야기의 흐름을 통하여 다른말을 드러내고 지혜가 생기도록 명상하는 게 참 명상이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다른말로 흐르게 하는 상상과 상상 속에서 알아차림과 추론에 작용하고 응고의 멘트로 다른말가 드러나도록 한다. 그래야 지혜와 자비가 일어나게 하는 틀을 가지게 된다. 모동의 공통되는 현상이 다른말이다. 회복해야 할 마음의 본성이 다른말이다. 또 마음의 본성이 명상의 수단도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야기의 흐름을 매듭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 명상이 되고 그 이야기의 흐름을 하나를 통합하면 하나의 명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삼라만수 우주 모든 것을 일미로 회통되게 하는 것이 참 명상이다. 다른 말하고 얘기하는 건 법이라고 번역하죠. 자, 이제 마음의 본성이 이제 다른 말. 이거는 법이라고 하죠. 요즘 말하면 진리 이런 뜻이. 이거는 수단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궁극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분필이 필요해요. 이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거기에 박스에 보면 네 가지 틀 있죠. 이미지를 시각하는 상상, 알아차림, 사유, 이야기, 흐름.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명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찻잔 준비를 하시고요. 네. 찻잔 준비하고요. 여기 찻잔 하나 빌려드려요.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명상을 해봐야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 여기서 예. 짠 하셔서 이거 차 타고 가시는 네, 알겠습니다. 차를 따라드려요. 어제 저기 뭐고 동대대학원에서 이 강의를 했는데, 자,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제 강의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아니시고요? 예? 4월 말까지 아니시고요? 아니요, 다음 주. 아 그래요? 한 주 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업스님이 강의할 거예요. 내 강의가 재밌지? 학생들 해야 하니까. 수업이 막 너무 빠르셔가지고 적응. 시간을 얻고 안에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을 그런 생각을 해. 차라리 어려운 게 편해요. 어? 이렇게 속도 나시고 어려운 게 편해요. 그게 뭐 대학원 학생회 회장인가 글을 써달라고 명상이 좋다고. 그래서 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해서 문자를 보내면 그에 맞춰서 글을 써주겠다. 이 참명상의 특징을 네 가지 틀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 흐름, 스토리가 그 안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떤 명상을 하는가 하면요, 한번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이야기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그 흐름의 매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에도 매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매듭은 하나의 명상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은 같이 할 명상은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하나의 이야기 흐름에 3가지 매듭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제 멘트대로 한번 해볼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을 빼야 됩니다. 척추는 곧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시선은 코끝이 잠시 둡니다. 이 순간 집중이에요. 자, 앞에 찻잔을 보십시오. 자, 손을 들고 찻잔을 잡습니다. 자, 잡고 두 손 이렇게 드십시오. 원래는 이렇게 작으면 작은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요거는 이 연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깨달음을 상징하는 모습이지만 찻잔이 크면 두 손을 딱 잡는 게 좋아요. 자, 차물이 잠잠해질 때 들고 있다가 잠잠해지면은 자,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다시 한 번 더 음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색향미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차방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잘 안 되면 거실. 자, 거실에 차상을 앞에 있다고 상상하고요.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관과 명상 찻잔만 있어요. 자, 다관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 오룡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요. 자, 명상 찻잔 그냥 쭉 따릅니다. 따르고는요. 자, 상상입니다. 상상 속에 찻잔을 들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 앞에 마셨던 차향과 맛이 일어날 거예요. 자, 차물이 목을 통과 쭉 흘러 들어갑니다. 부피감과 액체감을 느끼면서, 자, 신임을 흐르던 물이 쭉 흘러 들어가고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온몸에 발끝, 손끝, 머리 끝까지 온몸에 쫙 스며드는 것, 흡수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자,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자, 찻자리에서 일어나서 방문을 엽니다. 자, 연희 카페 명상정원이 쫙 펼쳐집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와 꽃들이 피어 있고요. 자, 그 정원에는 오솔길 같은 길이 있습니다. 자, 그 길을 이제 쭉 걸어갑니다. 자, 그 정원에는 혼침이라는 이름을 가진 토끼도 살고 들떠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숭이도 살아요. 그리고 또 새가 지적이기도 하고 산란심을 일으키는 산란심의 이름을 가진 새가 지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열매도 있고 하니까 유혹을 하죠. 자, 그런 걸 본체 만지하고 쭉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만 그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가까이 갔더니만 물은 시커멓고 냄새가 나고 불불 끓고 있습니다. 자, 시냇물에 보니 징검다리가 6개가 있어요. 자, 보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물이 맑아졌습니다. 자, 지기란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냄새가 향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인욕이라는 징검다리를 폴짝 뛰어 건너니까 불 끓던 물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정진이란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자, 물이 막 흘러갑니다. 자, 선정이란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거리 맑고 투명해요. 환히 비칩니다. 잘 알다시피 이 물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일한 징검다리를 건너려니까 삼란만사 모든 현상들이 투명한 물이 비치고 있어요. 비치고 있는 그 사물들은 전부 다 환영과 같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존재에는 실체가 없이 환영과 같다 하는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소나무가 쫙 나타납니다. 자, 소나무의 기대원자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앞에 소나무를 봅니다. 자, 이렇게 사유를 해봅니다. 눈에 보이는 소나무는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나무와 다른 사물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자,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걸 분석을 해봅니다. 이 소나무는 땅이 없으면 지탱할 수가 없고, 공간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고, 물이 없어도 살 수가 없고, 온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햇빛이 없으면 강압적 작용을 하지 못해 죽는다고 볼 수 있죠. 햇빛은 태양이 있고 태양은 우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소나무 우주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소나무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는 동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를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생명 중심의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환경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해 있고 독립된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스스로 존립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바로 텅 빈 공성이라고 그러죠. 자, 공성을 생각하니까 빈마당이 쫙 펼쳐집니다. 거기에 공성을 상징하는 빈마당에 선정이라는 연못에 깨달음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이제 빈마당을 가로질러 갑니다. 가로질러 가니까 앞에 아담한 집이 나타나고 거기에 징검다리가 아니라 이제 계단이 있어요. 자, 이제 본부의 깨달음이 있는 계단을 올라서고 어른아이 수준의 깨달음이라는 계단을 올라서고, 자, 어른의 깨달음의 마루에 올라서고, 자, 궁극의 깨달음이란 다시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만 처음 출발했던 그 다실이에요. 자, 찻자리에 앉아서 자, 뚜껑을 열고, 다간의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오룡차나 녹차를 넣고, 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차찬 찻잔을 쭉 따로서, 자, 상상 속에서 찻잔을 들고, 자, 차를 마십니다. 빛깔과 향기와 맛을 보고, 자, 차물 목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는 부피가 액체감을 느끼고요. 자, 차물이 신유물과 쭉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는 중이에요. 연상을 하면서 온몸에 흡수되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명상을 해봅니다. 자,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자, 차를 계속 마셔봅니다. 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하십시오. 의식을 그냥 발가락에 두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의식을 손가락 끝에 두십시오. 자, 손가락 끝에 두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자, 연상을 하면서 흡수되도록 해봅니다. 자, 이번 의식을 정수리에 둡니다. 정수리에 두고 계속 상상의 차를 자, 마셔봅니다. 자, 머리에 정수리 두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하면서 자, 마십니다. 자, 이제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동시에 두십시오. 자, 동시에도 계속 자, 머리 물이 스며들듯이 차를 마십니다.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잡고요.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 그래 내려놓습니다. 자, 가만히 차 목을 통해 쭉 흐르는 지켜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요 명상에는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 매듭이 있어요. 첫 번째 매듭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힘을 빼고 척추를 고추 세우고 시선을 곳곳이 두는 거. 한 10여 초 정도. 이건 순간 집중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집중하는 차를 들어서 마시는 행다선에 속합니다. 행다선이는 하나 매듭. 두 번째는 상상 속에서 차를 마시죠. 상상 속에 차를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색향미 감로차 마시기입니다. 거의 중요한 거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는 연상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상상의 차를 마셔도 그러면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 이제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초콜릿을 이제 A팀과 B팀을 먹게 해요. A팀은 잔뜩 먹게 하고요. B팀은 한 서너 개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먹게 하고는 그 다음에 실제 초콜릿을 갖다 주고 먹으라 그러는데 A팀의 사람은 한 사람도 쏟게도 먹는 사람이 없는 B팀을 먹어요. 서너 개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상상으로 먹어도 실제의 포만감을 가지고 실제 먹은 거 효과가 똑같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과 현실이 같다는 겁니다. 상상과 현실이 왜 같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소는 다른데 상상과 꿈과 현실 이 세 가지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 꿈속에서도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신체적 반응이 있어요. 꿈속에서 이쁜 여자 만나면 총각은 몽정을 합니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죠. 꿈인데
그건 상상으로 똑같아요. 상상으로 초콜릿을 먹으면은 실제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생기. 많이 먹었기 때문에. 뇌가 속는군. 예? 뇌가 속는군.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신체적 반응이 왜 그렇게 오느냐는 거지. 이유는 간단해요. 상상 속에서도 사물을 인식하고 대상을 인식하고 꿈 속에서도 그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현실하고. 그래서 신체적 반응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차를 마셔도 실제 마시는 건 똑같은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 물이 흘러들어가는 건 상상이 물이지만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몸으로 흡수된다 하는 거는 보통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식이 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주거든. 40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너무 학대시키는 성과급을 얻기 위해서 막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하거든요. 직장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자고 아침 못 일어나 죽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요, 이 상상을 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40대가 많이 죽는데 참 안 됐어요.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이 몸에 스트레스를 막 주고 이러는데 이 명상을 하는 건 뭡니까? 마음하고 몸이 서로가 상적 상입을 하는 거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그래서 참 명상을 하게 되면 피로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게 이제 그것도 얘기했지만 스리랑카 가서 스님들이 다 퍼진 것을 버스에서 3분 참 명상을 땅에 다 깨어나 피로 다 풀려버렸다는 거죠. 이 바로 감노차 오식장 명상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매듭이에요. 세 번째 매듭은 뭐냐면은 방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자 명상 정으로 간 거죠. 자 자기 집은 오원이라는 집이에요. 명상 정으로 들어선 건 수행길을 서면서 바로 이걸 자량도라고 합니다. 자량도라고 하는 건 복과 지혜라는 식량을 얻는 단계예요. 그래서 혼침과 들뜸이라든지 그런 어떤 산란심을 일으키는데 동요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죠. 물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이제 마음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때는 출발이 뭔가 하면은 가행도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냇물 흐르는 물은 마음을 삼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 보시라는 징검다리는 남에게 베풀물 해서 탐욕을 없애니까 물이 검었던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지기라 하는 것은 도덕성을 가지니까 냄새 나는 것이 향기로 바뀌는 거예요. 부도덕한 사람들은 냄새 나요. 구리구리한 개개한 냄새 납니다. 고기 먹어도 됩니다. 고기 먹어도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인 냄새가 안 좋다는 얘기지. 선생님 근데요 코 이렇게 순간 집중할 때요 저는 사팔뜨기가 돼서요 그냥 이 앞에 글씨 하나 보고 있어요. 그래도 코끝을 괜찮아요. 봐야 돼요. 이렇게. 저는 그 손으로. 그리고 순간 집중이 한 10여 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 2초거든요. 한 10초만 보. 저는 눈이 멀려서 힘드네요. 사팔뜨기 안 되니 걱정하지 마. 사팔르던 눈이 이쪽으로 바깥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눈치 보고 눈알을 굴리면은 사팔뜨기 되지만 요 집중하는 게 안 되니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이라는 징검다리를 간다. 인욕한다. 남을 나에게 화내게 하더라도 잘 참기 때문에 불불 끓는 마음이 차가라는 거죠. 정진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은 뭔가 하면 마음이 아주 청명한 상태, 비가 오고 난 뒤에 말이 맑게 개인 상태로 같은 마음 상태로 합니다. 이게 선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혜라는 것은 징검다리를 건넜을 때는 만상이 그 물이 비치는데 물이 비친 건 다 환경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모든 것은 환경과 같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소놈에 기대가지고 하늘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우주까지 갔다가 돌아오죠. 이건 의식을 확장을 하면서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거기 견도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그 사유를 통하면 앞에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분석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 얻는 걸 얘기해요. 그걸 갖다 견도라고 그래요. 가행도를 지나서 견도에 왔죠. 빈마당이 쫙 공성이 빈마당에서 선정이나 연못이 생겨 연꽃이 깨달음 연꽃이 핀 건 뭔가 하면 견도이면서 선정입니다. 공성이라는 마당에 선정 속에서 이제 가는 거죠. 초지에서 2지, 3지, 4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다리가 아주 계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상징적 본부의 깨달음, 어린 깨달음이 바로 견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의 수준의 깨달음 마루에 딱 들어섰다 하는 건 이제 그걸 수분각입니다. 그 다음에 구경각이 뭔가 막 방문을 열거든 완전한 깨달음. 그게 이제 다시래요. 그게 이제 구경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 단계는 5개가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이 빈 마당을 건너간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방황도는 구경도죠. 수행 단계를 얘기를 하는. 이는 수행 단계를 숙지하는 것도 되지만 거기서 이미지를 떠올려서 건너갈 때 거기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 어떤 사람은 빈 마당이라 하면서도 울퉁불퉁해 가기 힘들었다는 사람, 징검다리 걷는데 이 높은 다리가 생기면서 올라가서 내려가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람,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상을 통해서 가는 길도 알지만은 나의 심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왔는데 처음 출발했던 다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50산 선지식을 찾아 나서선 선제동자 53명의 선지식 찾아가지고 깨달음 얻고 보니까 맨 그 자리야. 법계에서 한 발자국 벗어난 적이 없는 거야. 법계를 찾아 나섰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김시섭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꿈속에서 여러 날을 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당했는데 그 고초를 당하다가 문득 이 꿈인 줄 알고 막 몸부림쳐서 깨어나 보니까 침상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않았다. 맨 제자로 돌아오는 거죠. 깨닫고 보니까 진리라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 그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시 꾸미기 참명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세 번째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다시라서 차를 또 마시죠. 내가 구경각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제 명상을 또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기서 차 마시기 오색차 아니 그것도 똑같이 감로차 마시기죠.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두락하는 거는 몸 안에 5가지 기운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몸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로 가요. 그럴 때는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참명상을 그것도 하면서 방리, 다시리, 문이, 벽들이 다 사라져 무너져가지고 다 날아가고 다 사라져. 그리고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를 상상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리고 깨달음을 표현한 모든 걸 안과 밖이 다 사라져버리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 법계가 하나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딱 생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뒤에 기술할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3가지의 매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안에 뭐 이야기 흐름이 있죠. 그 안에 알아차림이 있죠. 차를 마시면서. 그리고 상징적인 것은 의미가 상징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사유가 들어갔죠. 소나무에 기대가지고 우주까지 갔다 온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상상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사유가 있고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의 흐름은요,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멘타 하시는 분은 스토리텔링 같지만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안내를 해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앉아서 내가 나에게 멘트를 하든지 해서 스스로 명상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스토리 두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멘트는 스토리텔링이지만 실제 체험은 스토리 두잉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고령의 그 초등학교에 그 참명상 강의하는 선생님은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스토리텔링과 마음 공간 넓히기. 이렇게.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분은 이제 지도자의 자격증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민간 자격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령에서 광고를 탁 냈는데 수강 신청자 몇 명인 줄 아세요? 30명이에요. 놀랬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사진 찍어 보냈는데, 근데 이 선생님 강의를 참 잘하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쫙 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전부 다 그 명상을 하고 수행 일기도 적어내기 하는데, 이번은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30명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제 내용이 이제 어떻다 하는 거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구절 보십시오. 자, 틀 박스 밑에 이미지를 시각하는 상상, 알아차림과 사유, 그리고 이야기 흐름이라는 네 가지 틀을 구성한 요소로서 그 안에는 뭐가 응구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응구가 있죠.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한 비유. 그 다음에 심리가 있어요. 이게 심리가 뭔 뜻인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차방 꾸미기를 명상을 할 때 그 이미지는 전부 다 심리 현상이에요. 그래서 심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처음 이제 출발할 때부터 끝까지 서로 관계성으로서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인과가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끝에 갈 때는 벌써 명상이 돼가는데 명상의 결과가 오는 거죠. 그게 인과가 있어요. 그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매 순간 변해가 매듭을, 세 개의 매듭을 가진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고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뭔가 막 불만족스러운 거. 내가 이미지를 만든, 이 다시 꾸미기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든 건데, 이건 만족스러운 게 아니구나. 예, 없어지니까. 그런 걸 알 수 있다. 또 그것을 할 때는 자아가 없다는 거죠. 만족스럽지 않는 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는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물과 다르게 자성이 없어요. 그런 것이 구성 요소로 있는 겁니다. 이 참명상의 특징이에요. 이 네 가지 틀과 구성 요소는 망념과 망상이 일어날 때 그 본래를 다라마로 포기한다. 즉 다라마를 포기하는 집중과 사유 통찰, 자비라는 명상 수단이 생기게 한다. 그러니 그 안에는 하나로 깨뜨려 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집중이 있고 사유 통찰이 있고 자비가 있다는 명상 수단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 생깁니다. 특히 자비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차방 꾸미 명상에서 마지막에서는 누굴 초대를 하느냐. 우리는 이걸 차를 마시면서 색향미 감로차 마시게 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누가 감정 상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낮에 이제 오시는 분 중에서 두 분이 그 얘기야. 지금 자기 친구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나중에 자기를 오해해가지고 자기를 왕따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막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찾다가 여기 찾아온 것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보려고 자기도 상처를 입은 거죠.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감정상환부원을 초대해가지고 차를 차를 대접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분을 초대를 했을 때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은 그 사람 심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대접을 할 때는 이제 바로 이 차 명상을 하는 거죠. 감로차 마시기 명상. 그러고는 축원을 해주는 거죠. 당신 나를 힘들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도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얼굴이 이제 윤곽이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성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무표정한 사람이 있고, 많아요. 한 분은 20대에 헤어진 친구가 있는데 지금 60대니까 이번에 참 명상을 하는데 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20대에 싸워서 헤어진 친구인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40년을 안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해서 차를 탁 주는데 성을 팍 내면서 손을 탁 떨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 이미지를 초대했지만은 실제 그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맺힌 심리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는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자비라 하는 명상수단이 생길 거죠. 거기서 이미지 이론에 집중하고 또 사유통찰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네 가지 틀이 그대로 다르마를 보게 명상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틀 그 자체가 명상수단입니다. 보게 하는 말이 빠졌네. 보게 하는. 다르마를 보게 하는 명상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르마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현상을 다르마라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하나 우리가 확인해 보죠. 차 맛을 한번 보세요. 자, 가만히 음미해 봅니다. 차 맛이 처음엔 강하다가 점점점 약해지죠. 이걸 뭐라 변한다는 거죠. 그럼 차 맛만 변해요? 사람 변하잖아요. 집 변하잖아요. 서울가 변하잖아요. 대한민국 변하고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변하고 지구 자체가 변화가 있죠. 우주도 변하잖아요. 그럼 변한다는 다 똑같아요. 이게 일미라는 거죠. 변한다 하는 건 하나로 다 통하기 때문에 하나고요. 맛은 변한다는 맛이에요. 일미입니다. 맨날 이론만 들을 때 모르다가요. 어제 참명상하면서 이제 응용이 되면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이해가 다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르마라 그래요. 무상이. 모든 제 현상이 공통되는 게. 자, 또 한 번 차를 마셔보죠. 자, 내려놓습니다. 자, 맛을 음미를 해봅시다. 제가 이것도 명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유 통찰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냥 말로서 할게요. 어때? 차 맛은요? 혀가 없으면 차 맛이 있습니까? 없죠. 차 물이 없으면 어때? 차 맛이 있어요? 없죠. 이 미각 의식이 없으면 어때요? 차 맛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세 가지가 만나야 돼요. 혀와 찬물과 미각 의식 3자가 만나야 차 맛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경전에서 뭔가 하면은 근경식 사마성촉이라고 해요.
그는 혀를 얘기해. 경은 참물을 얘기해. 식은 미각 의식을 얘기해. 삼자가 만나야만 참맛이 나요. 자, 그러면은 참물은 차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차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만드는 사람. 그럼 차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차 따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차나무가 있어야 되죠. 차나무는 흙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태양이 대형 우주에 있습니다. 자, 한 잔 차를 탁 마시는데 그 맛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차 맛은 독립된 게 없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상호 의존이라고 그러고, 독립된 게 없기 때문에 무자성 공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자성 공은 뭡니까? 모든 존재 무자성 공 하나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그러고, 맛은 공이라는 맛을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이라는 하나인데 맛은 상호 의존이라는 맛이에요. 그걸 일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바로 이렇게 통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틀이 뭔가 우리에게 다른 말을 깨닫게 해준 수단이 된다 이죠. 이게 참명상입니다. 참명상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참명의 특징인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얘기하죠. 거의 10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찻잔속이 다리 떠내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강의를 했으니까 10년이 걸렸다 봐야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참명상은 참명상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 그 결과 잠재되어 있던 진금과 같은 마음의 본성인 공적함이 네 가지 틀의 힘으로 인하여 무지와 번뇌의 망상의 껍질을 깨고 나타나면서 번뇌 망상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이름하여 지혜다. 그런데 이 잠재되어 있는 진금 같은 마음을 다른 말을 하면 뭔 줄 아십니까? 본각이라고 합니다. 본래 깨 있는 걸, 이 본각이 잠재되어 있는 성품이에요. 이 참명상의 제목이 잘 알다시피 코칭이 들어가 있어요. 참명상 코칭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코칭하는 사람들, 코칭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이 참명상이 아니고 어떤 코칭이든 딱 세 가지 틀에서 못 벗어나요. 모든 잠재 능력은 나에게 갖춰져 있고, 모든 해답도 나에게 갖춰져 있고,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죠. 근데 물어보면은 대답이 나올까? 나에게 뭐하는 잠재력이 있다는데 그 잠재력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것을 코칭 이론을 만든 사람도 한테 물어봐도 잠재력이 뭐냐 물어보면 얘기 못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다 적시를 못해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답은 나에게 있다는 그 해답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근데 이런 코칭은 결함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명상 코칭은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해답도 그게 갖춰져 있고, 놀랍게도 수단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파트너라고 하는 길잡이도 갖춰져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마음의 본성이고, 그것이 잠재력이에요. 그 자체가. 네 가지가. 그게 잠재 능력이에요. 그것이 또 해답이에요. 그 자체가.
그걸 이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승기신론의 본각, 본래 깨달음. 본각을 넷으로 딱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실공경. 여실공경은 뭐냐 하면은 무한잠재력이라는 첫 출발의 여실공경입니다. 두 번째 인훈습경, 그건 수단이에요. 법출리경, 그 법신을 얘기하니까 회답이에요. 연훈습경, 바로 인도자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인도해 주는 거라. 연이라 하는 것은 조건이 되어주는 거죠.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마음의 본성이 본각이에요. 이걸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또 잠재력이 잠재 능력에 대해서 5가지 또 얘기했잖아요. 그건 금강산매경론에서 5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불계. 처음에는 뭡니까? 숨어있다. 광석 속에 진금과 같다고 비유하죠. 두 번째 불계. 숨겨져 있는 이 진금을 드러내는데 불계 고쳐지지 않는다. 안 바뀌는 것이 되게. 세 번째 생, 법신을 만드는 금이라 하는 걸 막 담금질을 하면은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죠. 그래서 진금을 장신구를 만들듯이 마음의 본성을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도구를 두드려 하면은 법신을 이루어요. 그 다음 생, 뭘 생기느냐? 생이 아니고 인, 번뇌를 없애는 원인 작용한다. 마지막 성, 성품에는 불변과 수연을 다 갖추고 있다. 은과 불계는 불변이라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생과 인이라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연은 수연이에요. 이 네 가지 다 그냥 합하면 성품 성, 잠재 능력은 불변 수연 이렇게 하고 하나로 표현하는 본각 이렇게 또는 열애장 이렇게 하는. 그럼 이런 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수행의 코칭의 완벽한 교본을 하나 찾았어요. 저는 그 서장, 대스님 서장이 수행의 코칭으로서 가나성 코칭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선문단련설이라는 책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읽어보다가 내가 보다가 알게 됐지. 그냥 상세하게 다 얘기해놨어. 너무 멋있어요.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건 어떤 차명상도 이 코칭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지혜는 특히 참명상 요소 가운데 다르마가 마음의 영향을 줌으로써 발생한다. 지혜의 특성이 무지와 번뇌 망상을 없애고 모든 것을 하나로 깨뚫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삼란만상 모든 것의 우주를 공성 하나로 깨뚫는 일미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 이해하는 그 마음도 일미임을 이해한다. 한 맛이다. 모든 것. 그래서 지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직 마음뿐 다른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마음에서 도덕성과 삼매와 지혜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로 인하여 자비심도 중생연자비에 의해서 법연자비, 무연자비로 상승한다. 이 자비로서 모든 것을 하나로 깨뚫는 일미를 실천한다. 중생연자비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중생이라는데 그 중생을 반연하는 자비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존재를 보기만 하면은 보면서 사랑과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런 중생연자비는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 내가 개를 좋아한다면 고양이보다 개에게 더 자비심을 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평등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당연히 법연자비예요. 그래서 중생을 보긴 보되 전부 다 법으로 보는 거죠. 사람과 동물과 귀신이든
남자든 여자든 천신이든 똑같이 법으로 보는 겁니다. 중생연자비는 각각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법연자비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 높은 자비예요. 그 다음 무연자비는 아예 인식 대상이 없는 자비를 얘기합니다. 그건 동물이든 사람이든 대상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공성이 다른 이름입니다. 이건 최고로 높은 자비예요.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자, 예를 들어서 평등을 전제로 하는 게 자비예요. 남녀 성평등을 얘기할 때는 성평등 잘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성 문화가 강한 데는 여성을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압하고. 당연해요. 그렇지만 여성 문화가 강한 지역에는 남성을 차별합니다. 역시 억압을 해요. 그런 동네가 아직 있죠. 저기요. 운남성이나 티벳 가면은 모기사 있습니다. 모계사에 아직 있습니다. 티벳의 어느 동네에는 여자가 귀한가 봐. 한 여자를 두고 남편이 3명 내지 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처다부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 형제가 3명의 형제가 한 여자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이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성을 갖고 평등을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남녀를 평등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물도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을 갖고 기억하고 밟으면 아픔을 느끼는 것, 마음이 있다는 걸로 해요. 그럼 마음 입장에서 사람의 동물은 평등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는 자비락하는 것은 바로 이 무정물에까지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법만경이나 이는 무정물을 때리고 부수고 욕을 하고 차고 이러면 안 된다 했어요. 우리는 이런 자연계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생명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는 존재이거나 평등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한경에서는 평등일성이라고 했어요. 평등이라는 하나의 성품일 뿐이다. 모든 존재가. 그건 일미를 얘기하기도 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자비도 이런 식으로 상승해 간다. 네. 그래서 이 자비로서 모든 걸 하나로 깨뚫는 일미를 실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지각이 있는 모든 유족을 도와주는 자비시. 또한 이 자비의 지혜로서 마음의 본성을 듣고 있는 단단한 번뇌와 무명 껍질의 균열을 하고 그 어떤 채로 공하지 않은 일미가 표출되면서 최종으로 범부로 성인으로 중생이 부처로 전환됩니다. 모든 걸 하나를 깨뜨려 보는 일미 깨달음과 대자유를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이 참명상은 일미다선이다. 다선일미입니다. 참명상의 깨달음은 다선일미예요. 차와 선이 한 맛이라는 말이 보다는 차를 매개로 차를 매개로 하는 선수행을 통해서 일미를 깨닫는 것이 다선일미의 뜻입니다. 진짜 차명상하면서 디테일하게 닦이는 거. 항상 듣는 소리에 이렇게 반응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반응 안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어서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지. 이 지혜가 생겼다는 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죠. 오늘 더 자세하세요. 그 동대에서 강의할 때는 교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교재는 참명상 특징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부각시켜서 좀 기술해볼까, 안 그러면 코칭을 좀 더 완벽하게 해서 기술에 다음 책을 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교재를 쓰고 있는 건 첫 번째 건이고 두 번째 건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참 재미가 없죠, 그죠? 말만 하고 명상을 좀 많이 하고 좀 그 비유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까
그 머리 뭐 스며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차를 마시는 장면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차가 이렇게 머리로 스며든단 말인지 아니면 이렇게 뭐 위에 물 같은 게 머리로 스며드는 걸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상상으로 차를 마시잖아요. 찬물이 몸에 상상으로 스며들게 하는 명상이죠. 아 머리도 그냥 찬물이 이렇게 참, 여 머리 그냥 의식만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손끝에 두고, 발끝에 두고, 머리 끝에 두고 명상을 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많은 이유가 있는데, 자, 이 차 명상은 몸의 기운하고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기운이라 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기를 돌리죠. 밀고 당기고 의도적으로 돌리다가 몸이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건 뭔가 하면 기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기의 주인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의 흐름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에는 5가지의 기의 흐름이 있어요. 걸어가고 앉고 또 배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래로 흐르는 하행의 기운이 하나 있어요. 말을 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가슴에서 위로 흐르는 상승하는 상행의 기운이 두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배와 배꼽 주위에 머무는 등죽이라 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 다음 피라 하는 게 심장에서 막 뛰면서 온몸 피를 보내기 때문에 온몸으로 흐르는 변재기라 하는 기운이 또 있어요. 4개죠. 마지막으로 정수리와 가슴에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지명기라 그래요. 이 5가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상상으로 차를 마시더라도 발가락에 의식을 두면 하행기 기운이 생겨요. 얘기하자면 정수리에 의식을 두고 하면 상행기 기운이 생겨요. 발가락, 손가락, 머리끝도 동시에 두면 병행기 기운이 생겨요. 상되는 거죠. 손발이 찬 사람, 이런 사람들 병이 다 없어져요. 기를 땡기고 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의식을 두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흘러요. 이거는 상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차를 한 잔 마시고 하면 더 분명해져요. 찬물은 몸에 흡수되지만 기운은 마음이 있는 곳에 흐르게 돼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를 바깥 기운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얘기하죠. 그리고 이 식물이 있는데 기를 끌어당기고 몸을 흡수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 도둑질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 식물들이 시들시 말아 죽어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 기공하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하죠. 천지의 기운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하는 기 덩어리라. 나가 갖고 있는 기운, 바깥 기운이 서로가 상호 의존 관계를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쓰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굳이 받아들여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면 기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기공은 얘기하면 기를 느끼는 건 하수들이 하는 짓이고 기를 보는 자가 상수예요. 고수예요. 그걸 또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락하는 거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바로 단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갖다 기공에서도 뭐라 해야 하나, 무걸 단전 아닌 곳이 없다. 손가락 끝에 의식을 두면 손가락 끝으로 쫙 가게 돼. 발가락 끝에 두면 의식을 두면 끝으로 쫙 갑니다. 정수리 두면 의식을 정수리 두면 기운이 위로 쫙 올라가요. 이런 건 경험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명상하면 이제 그런 경지에 가는 거죠. 이건 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마음대로 기를 땡기고 밀고 돌리고 하면은 몸이 망가져요.
기공병이 들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기가 보이시네. 응? 기를 어떻게 봐요? 그거 하면 안 돼. 나중에 탈장 정신도 막 배에 힘을 막 주고 이러잖아요. 그래 주고 난 뒤에 막 배를 때리고 단조 누워버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 다 망가져. 그렇게 하면은 뭐 심각한 문제에 난 도달해. 주기적으로 배를 두드려 굳어지니까 두드려줘야 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죠. 단정.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명상을 하게 되면은 기공을 통달하게 되지만 기공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통달 못해요. 얘기하자. 그리고 기가 완전히 이 아래위로 다 소통될 때는 뭐 몸이 사라지면은 몸의 기일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하는 사람은 몸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10년을 하고 20년 그대로 해요. 근데 명상을 하면은 빠르면은 5분 또는 한두 시간, 하루 이틀, 늦어도 일주일 만에 몸이 다 사라져버려요. 열심히 하면 그렇대요. 그럼 몸이 기에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공 쪽으로 흐르면 명상을 못해요. 명상하면 기공까지 다 포섭이 돼요. 기 흐름 다 알게 돼요. 얘기하죠. 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 별로 그런데 관심을 안 둡니다. 또 뭐 질문 뭐 할 게 있어요? 아니 고수들은 기를 보신다고 하길래 여쭤봤어요. 기 봐요. 내 몸에 나는 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 기가 다 보여요. 얘기하잖아. 그럼 여러분 스스로 나의 몸의 기를 보는 방법 알게 드릴까요? 네. 그거를 갖다 놓고 큰 걸 갖다 딱 앞에 써요. 서서 손가락에 잘 대면은 손가락 끝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보이면은 거울을 비춰보면 거울에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게 보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이제 실제로 손가락 끝에서 기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까만 천에다가 손을 딱 대면은 이게 기가 나오는 게 볼 수가 있고 또는 겨울에는 창문에다 탁 대면은 하얀 입김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 보여요. 그런 기를 보는 거지. 그런 훈련을 자꾸 하면 진짜 열 자기 몸의 아닌가요? 기도 보고 다 봐요. 그 열 아닌가요? 예? 열. 뭐? 열. 그 열기 오르는 그 기입니다. 기, 예. 열기. 그 기예요. 검은 그는 천을 손. 불의 요소 플러스 바람의 요소예요. 검은 천을 손 위에 올리라고요. 검은 천 대만은 요거 올라오는 게 보인다. 아. 그리고 이제 정수리에도 기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쫙 보면 기가 이 거울 앞에서 보면 기가 쫙 올라가는 게 보여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에? 있는데 경험이요. 어? 경험. 무슨 경험? 그게 긴지를 몰랐는데요. 검은 천. 왜 산소 앞에 상석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똑같은 돌을 이제 빨래판으로 사용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빨래판이 근데 다 말린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착 뿌리면 거기 좀 판판하니까 물이 착 있잖아요. 예. 근데 어쩌다가 손을 그냥 탁 댔는데 그 장력에 의해서인지 이 손 주위에 있는 물이 다 물러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그 기분이야. 예, 그래서 나 이게 뭔가 왜 이러지? 하고 또 다른 손 갖다가 물 뿌리고 다시 하고 딱 했더니 맞아. 또 막 물러나요 물이. 그래 물이 자꾸 없어져요. 예 연습하면 돼. 물이 그래가 자꾸 어디다 보면은 그래? 나중에 손가락 옆 사이에 얼금얼금하게 나한테 보이기 시작하고 기가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들 보면은 나무 중에서 이게 그 가시 같은 게 있는 나무는 이렇게 보면은 기운이 팍팍팍팍 찔러요. 그럼 손을 진짜 대면은 팍팍팍팍 찔러요. 그래 있는 게 별거 아닌데 조금 연습하면 다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난 열 때문에 이게 물이 물러나나 그런 생각이. 근데 보이는 건 그걸 봤을 뿐인데요. 나는 거의 뭐 한 20분 만에 길을 다 통달해버렸어. 그 기공사를 만나가 딱 듣고 이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그 숙천사 스님이 자기 절에 기공사 와서 기치료 받으라고 그 기공사 부부가
기를 한번 치료하는데 12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허리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가 도로는 이런 것도 다 아니까 그 어떻게 하지? 방법을 한번 얘기 좀 해보시오.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도 다 그런 거 나도 보는데 내가 기공 안 했는데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기를. 그분은 또 이 뜨거운 물을 갖다 놓고 이 온도 변화를 시킨대. 나도 할 수 있다고. 딱 하니 변화. 깜짝 놀란. 아니 스님은 안 배우면 어떻게 하는?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다 지금 내가 하고 있네. 그랬어요. 그럼 뭐 어렵게 뭐가 있냐? 그런 것보다 당신 그 기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다 주라. 그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석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얘기가 중국의 이 조선족들이에요. 이 손을 불수라고 부처님 손이라고 그래요. 치료하니까 아마 그런가 봐.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손가락이 이만큼 길어졌다고 상상하래요. 이 상상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상상하면 이 기운이 쫙 길어진다고 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촥 넣어가지고 기를 넣어가지고 촥 훑어낸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보통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다는 그때 알았어요. 얘기하자. 그래 여러분들도 기치료사가 될 수 있어. 너무 간단한 거야.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의사항 이것만 이야기 끝내죠. 이 기 이야기하면 만정도 없지만 기치료 자꾸 하면 몸에 기 떨어집니다. 예. 기도 소비되는 거예요. 뭐 기를 뭐 보충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얘기하죠. 기가 소비가 되는 거죠. 왜냐? 기락하는 거는 하나의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허망해요, 이것도. 변화가 있는. 몸은 지수, 화풍, 4대로 4대 풍이 뭡니까? 바람이어서 기거든요. 결국 뭐겠어요? 정로병사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면 돈벌이가 가능한데 이거 자주 하면 나중에 기가 안 나와버려요. 그럼 돈벌이 못해요. 효과가 없어버려요. 어느 순간. 그 기공사가 열심히 그 오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돈벌이를 했어요. 석찬도 스님이 치료하는 건 좋지만 많이 받지 말아라. 복을 감하니까 좀 적게 받아라. 근데 신도들가 늘 기치료 받으니까 그건 어느 순간 없어요. 얘기 들으면 기가 안 나오는데 약해져 버린 거죠. 기를 다시 생성시키려고 그러면 보약을 좀 지어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 근데 그거 하면 별로 지혜가 개발이 안 되고 집중력도 안 생기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래 살 수는 있을는지 모르죠. 그거 하면. 그렇지만 잘못하면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기공이 잘못하면. 잘하면 수명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명상은 그런 게 아니고 마음 본성 자체가 정로병사가 없다는 걸 아는 걸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게 자기 체험을 하는 거죠. 끝냅시다.